자기애적 성격 장애, 코엇의 초기 연구는 프로이트의 자기애라는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꿔놓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로이트는 생후 초기의 유아의 경우 모든 리비도적 에너지는 유아 자신을 향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그가 말한 1차적 자기애 상태이다. 유아의 초기 경험은 마술적이고 환상적이다. 프로이트가 사고의 전능성이라고 부른 감각을 통해서 유아는 자신이 완전하고 전능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전능성과 과대주의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좌절되면 그의 자기애적인 몰두는 지장을 받는다. 과대주의적인 욕구의 충족을 확보하지 못한 유아는 자신의 리비도적 에너지를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려서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애적인 리비도는 정상적으로는 대상 리비도로 전환되며 아동은 그의 부모를 중요한 사랑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애착과 그 안에서 발달하는 오이디푸스적인 환상은 이후에 아이가 극복해야 할 발달적 과제가 된다. 만일 아이가 이러한 오이디푸스적인 환상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의 리비도는 자신의 유아적인 사랑 대상에 고착될 것이며 그는 신경증 환자가 될 것이다. 만약 나중에 그가 성인으로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지속되어 온 유아적 애착은 분석가에게 전이되어서 강렬하게 재경험되고 해석되는 것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1차적 자기애라고 하는 이게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는 초기에 1차적 자기의 상태에 1차적 자기의 상태에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학파들의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1차적인 자기의 상태에서 자기의 전능감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게 옴니펀터스 오브 또트라는 개념을 썼는데, 사고의 전능성, 그 속에서 자기의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다 투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세상의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사고의 전능감이 발달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러한 전능감이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 자기에게 갔던 리비도가 대상에 대한 리비도로 바뀌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과대주의적인 욕구의 충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유아는 자신의 리비도적 에너지를 외부의 다른 대상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한 최대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래서 대상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object libido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narcissistic libido라는 개념, 자기애적 리비도가 대상 리비도로 전환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narcissistic libido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고 리비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게 자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이런 이론을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은 여러 차례 바뀌기 때문에 이걸 딱 집어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고 리비도 혹은 나르시스틱 리비도와 아브젝트 리비도를 구별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1차적 자기에게 모든 리비도가 여기에 집중돼 있다가,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투자돼 있다가 여기서 충분한 만족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대상에게 이 리비도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리비도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고, 대상에게 가는 것은 과대주의적인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애적 리비도를 대상 리비도로, 다른 대상에게 투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론상 다툼이 많은 부분이에요. 대상 리비도와 자기애적 리비도는 반비례적인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의 저장소를 아메바의 원형질에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원형질이 아메바의 중심부에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로 뻗치는 위족이 더 적어지는 것처럼 자기의 몰입이 크면 클수록 타인에게로 향하는 에너지는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이 리비도가 대상으로부터 2차적으로 자기애적인 상태로 철수함으로써 즉 생후 몇 달 동안에 그랬던 것처럼 마술적인 자기몰두 상태로 퇴행함으로써 생긴다고 생각했다. 이때 환자는 전이시킬 애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리비도적 애착을 분석가에게 전이시킬 수가 없다. 정신분석가들 중에는 아직도 이러한 자기의 이론에 근거하여 종종 부딪히는 어려운 임사 문제들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애적 리비도, 나르시스틱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 오브젝트 리비도를 구별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생물학적인 개념 혹은 생물학적인 관찰을 끌어와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원형질이 아메바에게 있는데 여기로부터 위족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위족이 생겼다가 다시 철수하고 다시 뻗어나가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대상 리비도하고 자기애적 리비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게 리비도가 많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자기에 대한 리비도는 적어지고 리비도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 대상에 대한 리비도는 적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질 것이냐 하는 데서는 학설의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 리비도와 자기애적 리비도가 상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 자기애적 리비도로부터 출발해서 대상 리비도가 발생하는데 대상 리비도가 너무 많아지면 자기애적 리비도는 적어지고 대상 리비도가 적고 자기애적 리비도가 많은 경우와 서로 상반되는 일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정신분석의 개념에서는 여기 프로이드의 견해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리비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사랑의 에너지라고 이름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리비도를 대상에게 투자하느냐, 자기에게 투자하느냐, 대상을 사랑한다 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두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개념. 그 반대되는 개념은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도 함께 사랑할 수 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견해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만이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견해예요. 그래서 일상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직결되고 종교적인 신념과도 관련이 되고 임상적인 접근 방법에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할 때 프로이드가 가졌던 어떤 리비도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현대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여기서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설명이 다르죠.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상 리비도가 다 철수돼서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가 있는 이런 상태다. 자기적 상태로 철수되어 있는 상태다. 자기적 상태로 철수되어 있다.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 가 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개념을 조금 나이브하게 좀 순진하게 사용한다면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현대 정신분석 이론을 세운 스파틴스 입장에서는 정신분열증 혹은 조현병 환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 대신에 헤이츄리티가 등장해요.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자 자기 안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분노의 문제다. 미움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열증 환자를 다루는데 이 공격성이나 분노 중심으로 분열증 환자나 일반적인 사이카틱 환자 혹은 보더라인 환자들에게 공통되는 문제로서 이 어그레션 문제, 공격성이나 분노, 미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현대 정신분석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리비도 이론으로 이걸 설명해 왔던 부분이죠. 사랑의 에너지, 리비도가 자기애적 리비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분열증 환자다. 그래서 대상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애적 리비도로 아브젝트 리비도가 모두 철수돼서 자기애적 리비도로 가득 찬 사람이 분열증 환자들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애적 사랑, 자기애적 리비도가 충만한 사람을 분열증 환자 혹은 조현병 환자라고 볼 것이냐,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공격성 때문에 자기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 하는 견해 차이는 임상적으로 커다란 어떤 차이를 가져오죠. 임상적인 기법에서도 큰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저는 그 현대 정신분석적인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접근이 더 좀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도 사랑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보다 대상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적고 그런 두 가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상이 아닐까 그런 음, 생각을 잠깐 그래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잖아요. 그건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그건 그래서 치료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상에게 에너지가 많이 가 있는, 리비도가 많이 가 있는 사람, 자기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대상의 눈치를 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에 대한 에너지가 이렇게 좀 많이 적고 그런 두 가지 중에서 그런 후자의 경우에 그런 부분은 좀 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지금 하신 말씀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텐션보다는 대상에 대한 어텐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대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존적인 성격 유형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분열증 환자를 이해할 때 분열증 환자의 심리 상태를 대상에 대한 리비도가 모두 철수돼서 자기애적 리비도가 다 돼버린 상태. 그래서 자기애적인 리비도가 가득 찬 사람을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이해했던 프로이드의 이해에 대해서 스파틴스가 본 어떤 정신분열증 환자는 이건 사랑 때문이 아니고 리비도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격성의 문제라고 봤어요. 분열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는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상을 향한 공격성을 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대상을 공격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 공격성을 자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사용한 사람이 분열증 환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각한 어떤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자기를 증오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그런데 왜 자기를 공격하고 미워하느냐 하면 원래 자기를 미워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중요했던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의 부모, 특히 모성 대상이라고 한다면 자기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큰 좌절을 줘요. 큰 좌절을 줘서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좌절이 있는데 이 좌절 때문에 엄청난 공격성이 생기는데 이 공격성을 어머니에게 표현하게 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부터 이해받기보다는 그 모성 대상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성이 대상에게 가지 못하고 결국 자기 안에 공격성이 돌아오게 되는데 스파틴스키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 원래 대상을 향한 공격성인데 이 공격성은 좌절로부터 온다는, 프러스트레이션 때문에, 좌절 때문에 공격성이 생겨나는데 이 공격성이 대상에 가지 못하면 손쉽게 가는 게 자기 신체로 간다는 거예요. 신체로 가게 되면 신체는 심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격성을 소화해낼 수 없으니까 결국 신체가 아픈 상황이 일어난다.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이런 공격성이 자기 안에 자기 신체에 가기 때문에 신체 자체가 질병을 앓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많은 신체화 증상의 환자들을 설명할 때 이 스파틴스의 견해가 상당히 파워풀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공격성이 슈퍼 이고로 가게 되면 초자아가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대상과 관계에서 생긴 이 공격성이 결국은 초자아로 가게 되면 이 초자아가 원래 또 부모 대상 이미지잖아요. 그 이 초자아가 엄청나게 힘이 센 초자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한 슈퍼이고가 되는, 하시 슈퍼이고라고 하는 게 아주 엄격한 초자아가 생겨나게 되면 초자아가 엄격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슈퍼이고가 자아를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고 자체가 슈퍼이고의 지배하에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엄한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돼버리는 거죠. 따뜻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격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는 며느리 꼴이 되는데 여기서 결국 이고가 슈퍼 이고에 의해서 계속 지배받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분들이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울증 환자도 이 공격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아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큰 좌절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하죠? 내가 돌아버리겠어. 나 이대로 못 살겠어. 난 차라리 도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거가 이게 분열증 환자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이고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으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마비되는 게 분열증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 자체가 여기서 프로이드가 봤던 리비도 중심의 이론 가지고 분열증 환자를 설명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임상적으로도. 그래서 사랑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보는데 말하자면 분열증 환자는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어떤 연민의 정이 생기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저만 사랑하는 게 조현병 환자고 분열증 환자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대상을 향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버린 케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공격하는 대신에 자기를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라고 보면 이분들 참 안 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세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공격하는 대신에 자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그 고통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 자기 아픈 것까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통해서 자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사람이 느끼는 말하자면 오욕 실정, 모든 생각과 느낌을 차단시켜버린 게 어떤 분열증 환자라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서가 이분들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것 자체를 느끼지 않도록 절연시킨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정서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 초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게 사랑이 너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빗나간 설명이라고 보여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자기를 증오하는 것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대상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자기에게 와서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김동완 선생님은 이제 프로이드가 봤던 이런 입장,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 분열증 환자라고 하는 것과 어떤 스파틴스가 보는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감당을 못해서 결국 자기를 처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견해,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가세요? 네, 당연히 스마트워치 뭐 하는 아무것도 음. 어, 그 그러면 결국 시작은 그 좌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같은데요. 그래요. 대부분 좌절 공격성을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공격성이 좀 해소가 되려면 좌절하게끔 했던 그 욕구라 그것이 이제 좀 어떤 형태로든 충족되어야지 그 공격성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코어적인 접근과 스파르타적인 접근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지하고 만족시켜서 이분을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이분의 공격성이 언어로 잘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공격성을 묻어버리고 지지해서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쪽에 더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코어적인 접근인데, 스파르타니스 접근은 이러한 지지적인 접근 가지고 이분들은 낫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배가 고픈 사람은 지금 이분에게 멋진 밥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과거에 이분이 체험했던 그 헌거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 과거에 이분이 갖지 못했던 사랑을 충족시켜주는 것만 가지고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니스는 이 공격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코웃 공부를 하면 코웃은 이 어그레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스파르타니스는 이 공격성을 피할 부분이 아니고 이 공격성이 본인이 사용하는데 치료 파괴적이거나 행동화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어를 통해서 이 공격성이 잘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과정. 근데 그 과정이 바로 표현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이 충분히 안전한 대상을 만났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정서들이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치료 환경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공격성 문제가
대부분 경우에 숨겨져 있어요. 상담에서. 많은 상담가들이 내가 이분을 잘 사랑해주고 잘 지지해주니까 이분은 상담하면 굉장히 양순하고 참 좋은 사람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모범적인 어떤 내담자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 치료자가 계속 뇌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브라이빙하고 있는 거죠. 내 앞에서는 공격성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더라인 레벨에 있거나 사이카트릭한 레벨에 있는 분들은 공격성 이슈이기 때문에 이 공격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점점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계속 막아놓고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좋은 대상 관계만 맺게 되면 사실은 이분이 도움받아야 될 것은 자기한테 있는 내재화된 내면화된 나쁜 대상을 밖으로 토해내야 된단 말이죠. 이 나쁜 대상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게 슈퍼이고로 작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에게 환청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내적 대상으로 가혹한 대상들이 자기 안에 이렇게 잠재해 있는데 이 대상들을 밖으로 투사해서 그걸 상담자가 그걸 감당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면 치료 안 되는 거니까 이분에게 좀 더 지지적으로 이분을 사랑해 주는 방법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면은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이가 좋은 대상 전이만 일어나 버리면 이분은 문제가 되는 것은 나쁜 대상 전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인데 너무 좋은 대상이니까 이 나쁜 대상 문제를 다룰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의 근원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현상 유지 상태로 가서 겉으로 보면 아주 양순하고 그리고 그래도 사회생활 기능도 많이 향상되는 것 같긴 한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공격성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공격성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상담자의 커패시티가 뭐지?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오는 비혼이 얘기하는 베타 요소, 베타 요소를 자기가 컨테인할 힘이 있느냐. 그래서 이 역전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내담자가 돼버리면 결국 해석적인 접근이나 혹은 지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아 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쉽게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이분 치료는 접근도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 조현병 환자들의 아픔과 이분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지옥 속에 있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한 게 스파트니스예요. 그래서 이분은 뉴욕에 있는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정신분석 과정을 충분히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환자를 가지고 가서 계속 임상 사례를 고집을 하니까 슈퍼바이저들이 이건 치료가 안 되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당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스파트니스가 자기는 분열증 환자를 계속 관찰했고 지금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왔고 지금 내가 치료한 사례도 있고 실제로 정신분석 환자를 치료해온 사람이에요. 스파트니스를. 근데 이것을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스파트니스는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이미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적인 이론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전통적인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는 수용이 되지 않는 것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드 선생님이 이 사이카데이언 환자는 치료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클래시컬한 이론이나 이고 사이칼라이스트들이 얘기하는 이론과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임상 사례를 가지고 졸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졸업을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본인은 정신분석가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뉴욕의 브랑스라는 곳에서 이분이
일을 했었는데 문제 청소년들을 돌보는 이런 센터에서 그 소셜 워커들이 있는데 그 소셜 워커들을 교육을 시켜서 소셜 워커들이 이 보더라인 레벨에 있거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 돌보도록 이분들을 슈퍼비전하고 계속 도와주는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이론을 더 완성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스파틴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이 많은 분들, 특히 소셜 워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신분석 교육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정신분석 연구소를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나 이런 여러 곳에 정신분석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자기 제자들은 여러 정신분석 연구소의 원장이 됐는데 본인은 명예 디렉터 정도만 하고 자기가 무슨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가장 탁월한 임상가였다고 공인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히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 조현병 환자들이나 보더라인 환자들을 보는데 엄청난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분이 임상을 하다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도중에도 그 유람선에 전화를 한다는 게 그 당시로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유람선에 전화가 와서 그 치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분에게는 로얄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많은 제자들이 그분이 나이가 들고 굉장히 은퇴할 연령이 넘어서 70대, 80대까지도 계속 같이 슈퍼비전 받고 분석과 슈퍼비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동료로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분은 보스턴에서 태어난 분이었는데 보스턴의 이민자 가정에 태어났어요. 이민자 가정에 태어나서 1층에서는 자기 부모님들이 가게를 하고 2층에서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결국 하버드를 나오신 분이긴 하지만 보스턴에 아주 거리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어서 굉장히 어그레시브 하면서 그러니까 거리의 사나이 비슷한 그래서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험한 어떤 분열증 환자들을 담대하게 치료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이 사람의 그 야성적인 어떤 그 힘이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태어난 환경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성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이 잘 융합돼서 이분이 베를린 유학을 해서 유럽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문 사회적인 어떤 경향이나 그 정신분석의 경향이 굉장히 능통했어요. 초기에 베를린에 유학하는 사이에.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유럽에서 교육받으면서 나중에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어떤 면에서 여기서 두 사람이 크게 드러나는데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코웃의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르시스틱이라는 개념, 자기애적 트랜스퍼런스,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이 스파틴스도 똑같은 개념을 써요.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라. 그렇지만 코웃이 봤던 환자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선까지를 자기의 치료의 범주로 처음에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들은 정신분석적인 기법에 의한 치료가 아니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스파틴스하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스파틴스는 원래가 조현병 환자 중심으로 이론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론 속에서는 모든 환자층이 정신분석의 대상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 점에서 코웃은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환자층, 그 자기의 결핍, 뭐라고 할까, 셀프 이스팀이 결핍되어 있는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자 중심으로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분들, 자기 삶의 공허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환자층 중심으로 이분이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자아심리학의 범주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아심리학이나 클래식한 정신분석에서 가지고 있었던 울타리 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뉴라틱 환자까지만 볼 수 있다가 자기 클래식한 정신분석이나 자아심리학 쪽의 견해였다고 한다면 이분은 여기에 성격장애, 자기적 성격장애나 자기적 행동장애자까지도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조금 내담자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힌 셈인데 스파틴스는 그런 장벽을 넘어서서 모든 환자층으로 간 거죠. 근데 이런 입장은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이나 미국의 대인관계 심리학,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이나 미국의 대인관계 심리학 쪽에서도 똑같이 환자층을 가리지 않고 봤다고 하는 점에서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틴스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어떤 실용주의적인 문화에서 너무 이론적으로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이 사람은 치료가 되고 이 사람은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은 이런 사람만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하지 않았던 어떤 굉장히 우직한 어떤 이론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게 아까 스파틴스는 정신분석학계에서 아예 졸업장도 못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웃캐스트예요. 처음부터 정신분석학계에서 거의 이 사람 이름은 인용도 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코웃은 자아심리학 내에서 굉장히 쟁쟁했던 학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아심리학자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면서 자기 이론을 지켜나가려고 엄청나게 어떤 그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가 하는 이론은 결국 자아심리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의 공감 이론이 결코 해석을 배제하는 거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게 자기에 대한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았던 분 같아요. 어쩌면 여기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론을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스스로가 자기애적인 욕구가 굉장히 컸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 이론을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외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분인데 스파틴스는 외부에서 인정받거나 받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론도 펼치고 임상도 했던 이제 이런 성격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프로이드의 견해가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적 환자로 생각되기에 그 안쓰러움보다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부감이 그래서 들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상담자로서 이제 현대 정신분석 스파티니스가 보고 있는 그 정신분열 측에 대한 이해가 더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직도 프로이드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꽤 일반적인 사회에서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 상해 사건도 일어나는데 그중에 분열증 환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나오면 이 분열증 환자는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인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회 격리론 같은 게 바로 연결되는 게 이런 견해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보다는 이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고 하는 자기만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선입견이 혹시 거기도 개입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